안녕하세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말기 한 고을에 풍류를 즐기기로 소문난 영감 하나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최대감이라 불렀고 겉으로는 시와 거문고를 즐기며 문인들과 어울리는 인물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실상은 추악하고 음탕하기 그지없는 자였다. 글보다 술을 가까이 했고 경전보단 여인의 눈을 더 오래 바라보던 자였다. 굳이 몸 고생하며 관직을 탐하느니 그저 기생집 안주와 고운 손길이 100번 났다며 대청에서 낮잠을 자고 밤엔 풍류로 세월을 보냈다. 부인 하나로는 성에 차지 않아 후처를 들였고 그것도 부족하다 하여 기방에서 첩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텐마루에서 담뱃대를 두드리던 최대감에게 하인이 다가와 귀를 붙였다. 대감마님, 새 여종 하나 들어왔사옵니다. 여종? 하인의 말끝에 묘한 여운이 스며 있었다. 예, 동네 머슴놈 말로는 얼굴이 곱디고 온 처자라고 하던디요. 최대감은 담뱃대를 입에 물던 손을 멈추고 슬쩍 고갯짓을 했다. 어디서 데려온 기집인가? 남원 쪽 양반댁에서 그 집이 망하고 종문서를 내놨답니다. 최대감의 눈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양반집 계집이라. 그럼 겉모양새 하나는 낫겠군.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중얼거렸다. 어디 한번 눈도장이나 찍어볼까? 마당을 거닐던 어느 오후 햇살을 등에 지고 한 여인이 조용히 마당을 건넜다. 빛을 마주한 옆모습, 단정한 머리, 낡은 솜저고리조차 깨끗하게 입은 손길. 그의 눈에 그 여인은 다른 여종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눈길 한번 건네지 않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품위 같은 것이 있었다. 그날 저녁, 최대감은 밥상 앞에 앉아선 먹는 둥 마는 둥, 젓가락만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였다. 그 시선은 자꾸만 물동이를 들고 안채로 향하는 해월에게로 멎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다. 보면 볼수록 곱다니까. 순순히 웃어줄 때까지 내가 직접 손을 써야 하려나. 어디 여종 주제에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고. 마당을 스치는 바람은 여종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해월. 본디 남원에서 이름난 양반가의 외동딸이었다. 아버지는 고지식한 선비였고 글로써 백성을 논하고 왕을 곧게 나무라던 분이었다. 그러나 그 고든 뜻은 끝내 권세의 벽을 넘지 못했다. 왕의 귀를 거슬렀고 간신들의 손에 영모죄로 몰려 차명도 유배도 아닌 실종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졌다. 하루아침에 해월의 집안은 역적의 가문이 되었고 어머니는 병이 깊어 세상을 등졌으며 그녀는 집을 지키다 빚에 쫓겨 종문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최대감 댁의 여종으로 팔려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최대감은 아침마다 쓸데없는 심부름을 만들어 해월을 불러댔고 해월은 최대감의 시커먼 속내를 뻔히 알고서도 말없이 묵묵히 시키는 일을 해냈다. 그녀는 최대감의 부름에도 눈길을 주지도 허튼 웃음조차 보이지 않았다. 탐욕스러운 최대감은 점점 그 무심함에 오히려 더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다. 다른 계집처럼 아양이나 좀 떨 것이지. 어찌 저리 차갑단 말이냐. 그는 혼잣말로 투덜거리면서도 점점 그녀에게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던 늦은 밤, 달빛이 길게 마당을 비추고 집안이 모두 잠든 시각. 최대감은 비틀린 마음 하나를 품고 조용히 여종방 앞에 섰다. 바람도 숨을 죽인 밤이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웅크리고 잠든 해월이 있었다. 그는 까치발을 들어 조용히 문턱을 넘으며 누워있는 해월에게 속삭였다. 이 늙은이 마음이 외로워 그런 것이니 나를 나무라지 말아라.
해월이 눈을 뜨자 익숙한 노인의 가면 뒤 짐승 같은 탐욕이 훤히 드러난 눈이 보였다. 지금 뭣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제가 이 집의 여종이라 한들 어찌 대감이라는 분이 이리도 천한 짓을 서슴없이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하, 내 참 기가 막혀서 네가 아직도 양반댁 핏줄인 줄 알고 사는 게냐? 그는 해월의 턱을 억지로 들게 하며 말했다. 양반이었든 종이었든 지금 네 자리는 내 집 종이다. 내가 부르면 와야 하는 종년일 뿐이란 말이다. 해월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차라리 그 손에 죽는 것이 낫지. 저는 그따위 치욕은 감당치 않을 것입니다. 해월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 안엔 두려움보다 먼저 분노가 이글거렸다. 해월은 온몸을 던져 도망치려 했으나 최대감의 소나기는 이미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있었다. 방 안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깥 세상은 너무도 조용했다. 눈을 감고 이를 악문 해월의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날 밤 창밖엔 비가 내렸다. 기와를 때리는 빗소리는 방 안의 숨죽인 울음과 짐승 같은 숨소리를 삼켜버렸다. 다음 날 새벽 최대감에게 짓밟힌 그날 밤 해월은 견딜 수 없는 수치와 절망에 사로잡혀 그 집을 뛰쳐나왔다. 말없이 치마자락을 꼭 쥔 채 해월은 짙은 어둠 속 산길을 무작정 올랐다. 외딴 절벽 끝 낭떠러지에 다다른 그녀는 안개 자욱한 절벽 아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대로 뛰어내리면 고통도 기억도 모두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더럽혀진 이 몸 어찌 씻으리까? 모든 걸 다 잃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해. 한 발 내딛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팔을 덥석 붙잡았다. 이보시오. 해월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거기엔 헌 도포를 걸치고 집신을 질질 끌던 초췌한 선비 하나가 서 있었다. 지금 못하는 짓이오. 해월은 그제야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선비는 해월이 눈물을 그칠 때까지 옆에서 말없이 기다려 주었다. 그리곤 그녀는 그 선비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더럽혀졌습니다. 죽어 마땅한 몸이옵니다. 선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선비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행여 돌아갈 데가 없으시다면 일단 제 집으로 몸부터 좀 숨기시지요. 해월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선비는 급히 손을 내저었다. 오해는 마시오. 사사로이 흑심은 없습니다. 다만 최대감이라는 작자가 한 짓을 듣고도 그 집으로 도로 보내는 건 사람이 할 짓은 아닌 듯 싶어 그러하오. 잠시 망설이던 해월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선비는 해월에게 자신의 겉도포를 벗어주고 조용히 함께 산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선비의 집에 몸을 숨기게 되었다. 선비의 집은 마을 끝자락, 뒷산이 가깝고 앞으론 개울이 흐르는 외진 곳이었다. 낡고 작은 초가였지만 해월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놓고 잠을 잤다. 아무 걱정 마시오. 산 아래 누구도 여기까진 오지 않소. 해월을 구해준 이선비는 늦은 나이까지 홀로 지내며 산속 초가집에서 글공부에만 몰두해온 사람이었다. 학식은 높되 벼슬엔 뜻이 없고 재물이나 세속에 욕심도 없는 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노총각 선비라 불렀고 그는 늘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보냈다. 해월은 물 깃고 방을 쓸며 집안일을 했고 선비는 말없이 마당에 장작을 패고 책을 펼쳤다. 그 속에서 해월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지워나가는 듯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해월은 종일 입맛을 잃었고
속이 메스꺼리는 증상이 이어졌다. 가슴이 뻐근하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낮은 열기와 함께 알 수 없는 현기증이 덮쳐왔다. 그녀는 장독대 옆에 쭈그려 앉아 토해냈다. 바로 그 순간 해월은 멍하니 자신의 배를 감쌌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바람에 창문이 덜컹였고 방 안은 침묵만이 흘렀다. 해월은 두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쥐곤 마치 벌레라도 기어다니는 것처럼 몸을 떨었다. 이 안에 저 흉악한 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 내가 어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이냐. 그 짐승 같은 자의 아이를 이 몸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바에 그냥 같이 죽는 게 나아. 해월은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음을 토했다. 그러다 문득 배를 어루만지자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 작은 움직임, 그 따뜻한 기척이 해월을 멈춰 세웠다. 해월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한참을 머뭇거리다 끝내 입을 열었다. 나으리, 그날 절 왜 구해주셨나이까? 선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시오? 무슨 일 있소? 그날 벼랑 끝에서 그냥 떨어져 죽어야 했나 봅니다. 저 쇠들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해월의 말에 선비는 놀라 두 눈을 부릅뜨며 숨을 삼켰다. 입술이 말라붙은 듯 당장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등불 아래 해월의 고개는 점점 더 낮아졌고 마른 입술 사이로 억눌린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제라도 제게 등을 돌리셔도 좋습니다. 비웃으셔도 괜찮고 내쫓으셔도 괜찮습니다. 해월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그러나 그때 선비는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말없이 그녀에게로 다가와 조심스레 등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조용했다. 당신과 이 아이는 죄가 없소. 죄를 지은 자는 오직 그자 하나뿐이오. 감히 청하건대 그대가 허락해준다면 이 아이의 아비가 되고 싶소이다. 그대와 이 아이, 더는 세상에 홀로 남지 않게 내가 곁에서 지켜주게 해주시오. 해월은 그대로 선비의 품에 무너졌다. 처음으로 사람 품에서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 대신 가슴속 깊은 응어리를 눈물로 쏟아냈다. 그리하여 선비와 해월은 조촐하게 둘만의 혼례를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바람결이 따뜻해질 무렵 해월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어느 봄날 새벽 바람에 떨던 촛불 하나 아래 해월은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았다. 처음 울음을 터뜨리는 작은 생명. 해월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감싸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아가야. 죄가 없는 너를 이토록 미워했다니. 선비는 그녀 곁에서 말없이 솥에 물을 올리고 방에 불을 지폈다. 따뜻한 수건을 대어 아기의 이마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이름도 없이 세상에 나온 그 아이는 선비의 성을 따라 이강이라 불리게 되었고 선비는 누구보다 아들을 아끼고 정성껏 길렀다. 허나 그 정성은 뜻대로 닿지 않았다. 이강은 어릴 적부터 글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부모 말도 듣지 않은 채 말썽꾸러기로 자랐다. 강아, 이리 와서 글 좀 보자꾸나. 너도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지금부터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싫어요, 아버지. 글자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왜 맨날 글 공부하라고 하시어요? 저는 나가서 뛰놀고 싶단 말이에요. 해월은 속이 타들어갔고 선비는 밤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월이 갑작스레 병석에 눕게 되었다. 몸은 야위어 갔고 의원을 불러 약을 써보아도 소용없었다. 죽음을 예감한 해월은 이강을 곁으로 불렀다. 해월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강아, 이 어미가 너에게 꼭 남겨야 할 말이 있다. 사실 너는 네가 아버지를 알고 있는 그분의 친자식이 아니란다. 어미가 예전 주인집
최대감이란 사람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삶을 끊으려 벼랑 끝에 올랐었다. 헌데 그날 이 선비님께서 날 살려주셨지. 그날 살아난 건 이 몸만이 아니고 내 뱃속에 있던 너까지 그분께서 지켜주신 것이나 다름없단다. 그분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아내로 삼아주시고 너를 제 자식처럼 아끼고 키워주셨다. 그 은혜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이제 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말씀도 잘 들을게요. 그러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강희의 애원에도 해월은 끝내 아들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소년 이강은 그날 밤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은 채 울고 또 울었다. 그날 이후 이강은 달라졌다. 이전에 말썽 부리던 모습은 자취를 감췄고 매일 새벽이면 선비 앞에 앉아 글을 읽고 질문하고 또 외웠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장성한 총각이 된 강희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조심스레 마음에 품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지독히 괴롭혔던 최대감을 생각하면 속이 끓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 땅에 낳게 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커져갔다. 강희는 이 선비에게 며칠간 한양에 다녀오겠노라 말한 뒤 몰래 발걸음을 최대감이 있는 그 고을로 향하였다. 어머니가 끝내 돌아보고 싶지 않아 하던 그 마을. 어릴 적 가을이면 어머니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한참 바라보고 말하셨다. 어미는 저 나무만 보면 잊고 싶은 그 집이 자꾸 떠오른단다. 그 기와집 마당엔 큰 은행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지. 그 말을 남기곤 늘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다. 세월이 흘러 그 기억을 떠올린 강희는 은행나무가 기와집을 지키고 있는 집을 찾아 나섰다. 그 말만 붙잡고 강희는 낯선 길을 묵묵히 걸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마침내 강희는 노란 은행잎이 마당을 가득 덮고 있는 커다란 기와집 앞에 다다랐다. 기와지붕은 높았고 은행잎은 마당을 가득 덮고 있었다. 그때 대문이 열리더니 기웃거리던 강희 앞으로 머슴 하나가 나섰다. 여길 왜 기웃거리는 게냐? 혹시 여기가 최대감님 댁이옵니까? 맞는데 넌 무슨 일로 대감마님을 찾느냐?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사옵니다. 잠깐 기다려라. 잠시 뒤 강희는 머슴의 손에 이끌려 최대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늙은 대감은 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비틀었다. 행색을 보아하니 한 끼 얻어먹을 요량으로 기웃거린 게지. 아니옵니다. 감히 여쭙자오나. 예전에 마님 댁에 여종으로 있던 해월이라 하는 여인을 혹 기억하시옵니까? 그때 최대감은 해월이라는 이름을 듣고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아, 그 계집 종년 말이냐? 말도 없이 새벽에 사라졌었지. 그런데 그 아이를 왜 묻는 게냐? 강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그분의 아이입니다. 최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네가 해월이 그 종년의 자식이라고? 그는 이내 눈썹을 찌푸리며 다그쳤다. 그런데 네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단 말이냐? 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저는 대감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뭐라? 강희의 말을 들은 최대감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황급히 마당에 놓인 물량동이를 들어 강희에게 그대로 끼얹었다. 차가운 물벼락에 정신이 번쩍 든 강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문 채 최대감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최대감의 입에서는 비열하고 차가운 말이 쏟아졌다. 이놈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네 놈이 여기 기웃거린 건 겨우 몇 푼 뜯어가려는 심산이었겠지. 애끼 이놈,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천한 종년의 핏줄 따위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야. 얼굴과 옷이 흠뻑 젖은 강희는 얼어붙은 듯 말이 없었다.
야 이놈아, 썩 꺼져라. 그러나 이내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움켜쥐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토록 어머니를 괴롭히고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자가 이토록 비열하고 교활한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런 자를 아버지라 생각하고 찾아온 내가 바보였다. 강인은 이를 악물었다. 속이 뒤틀릴 만큼 분했다. 겨우 한 조각의 정이라도 있을까 기대했던 어리석은 마음이 부끄러웠다. 돌아서 걷는 강희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단단해져 있었다. 강희는 젖은 옷을 입은 채 그 마을을 벗어났다. 아버지라는 자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자였고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닫는 데엔 하루면 충분했다. 진정한 아버지란 피를 나눈 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눈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다. 며칠 뒤 산골 초가집으로 돌아온 강희는 말없이 선비 앞에 엎드렸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선비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물었다. 그자가 너를 알아보았느냐? 강희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놓고 놀란 눈으로 선비를 바라보았다. 제가 그자를 만나러 갔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선비는 고요히 미소를 지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네가 찾아갈 줄 알고 있었다. 사람이 피를 지닌 인연을 등지는 건 쉽지 않으니까. 강희는 고개를 숙였다. 헛된 짓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것만으론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잘 다녀왔느니라. 그걸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넌 이미 어른이 된 거다. 선비는 축 처진 강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날 이후 그는 선비의 길을 따르기로 마음을 굳혔고 학문에 매진하던 강희는 마침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눈 내리는 겨울, 쌀이 눈 맞으며 시험장에 들어선 강희는 수많은 이들과 나란히 서서 운명을 써내려 갔다. 그리고 마침내 홍패에 적힌 이름 이강. 그는 과거 시험에 당당히 급제하였다. 과거에 급제한 강희는 조정의 명을 받아 각지의 고을을 돌며 수령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젊은 나이였지만 백성의 고통을 귀담아 듣고 억울한 일을 제때 바로잡는 그를 백성들은 푸른 옷 입은 현감이라 불렀다. 그렇게 몇 해를 지나 강희는 낯익은 이름의 한 고을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신을 매정하게 버렸던 최대감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다. 그를 업신여기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자. 최대감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기방 여인을 부르고 서당섬기 아내까지 말도 마시오. 아니, 늙어도 돈이 많으니 죄다 겁박하고 끌어들이지. 그런 자가 대감이라니 추하다 추해. 그러던 어느 날 관아 앞에 눈물 흘리는 젊은 여인이 엎드려 울며 호소했다. 제 남편이 외출한 사이 저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몹쓸 짓을 하려 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으리. 강희는 수사를 명했다. 그리고 확인된 그자의 이름은 바로 최대감. 그는 말년에 이르러 더욱 탐욕스러워졌고 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인들을 겁박하고 있었다. 강희는 관아뜰에 사람들을 모으고 부정한 대감에게 선고를 내렸다. 최대감은 타인의 아내를 겁박하고 수년간 다수의 여인을 손해된 중죄인으로 판명되었어. 이에 따라 곤장 100대를 명하노라. 포졸들에게 끌려온 최대감은 마루 위에 앉아있는 강희를 보고 두 눈을 크게 떴다. 아니 너는 그때 날 찾아왔던 그 계집의 자식 아니냐? 네가 어찌 네가 날 신문하느냐? 강희는 담담히 시선을 마주했다. 네 죄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백성을 괴롭힌 죄도 중죄이거늘 죄 없고 연약한 여인을 능욕하고도 이토록 뻔뻔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냐?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최대감은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나는 네 아비 아니냐. 그런 내가 이리 끌려와 곤장을 맞는다니. 이 늙은이를 단 한 번만 봐주지 않겠느냐. 제발 한 번만 눈 감아다오. 내일이 부탁하마. 강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비? 날 그렇게 내쫓을 땐 언제고 피가 같다고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간 네가 저질러온 갖은 악행으로 상처 입은 이들이 얼마이더냐? 오늘은 네 죄에 대한 대가를 너 스스로 받게 될 날이니라. 여봐라! 곤장 100대! 즉시 시행하라! 최대감의 절규가 마당을 울렸지만 포졸들은 이미 목침에 그를 엎드리게 하고 곤장을 내리쳤다. 피가 튀고 살점이 터져도 강인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늘이 두렵거든. 그리 살지 말았어야 했다. 작은 주막 어귀를 지나던 강인은 한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마당 한켠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아이는 젖도 못 빨고 울어댔고 여인의 옷은 해졌으며 그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번져 있었다. 이강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주모가 수군거렸다. 저 여인이 바로 그 종년이라지. 최대감이 손댄 여자. 아이까지 낳았는데 들켜서 쫓겨났다지 뭐야? 어휴, 애는 무슨 죄냐? 이강은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 어머니 해월이 떠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쥐고 슬피 울었을 그날의 모습이 그는 여인의 앞에 다가가 낡은 돈주머니 하나를 내밀었다. 그대가 죄인이 아니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오. 부디 아이만은 바르게 키우시오. 여인은 고개를 들어 이강을 바라보았다. 이강은 더 말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 마을길을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 너머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바람은 따뜻하게 불었다. 마치 누군가의 가슴속 하늘 조용히 다독여주는 듯이.